여권의 총선 패배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당선인 총회를 열고 사퇴 수습을 위한 실무형 비대위 구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조현삼 더불어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대통령의 저부터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두 발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이 입장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야당은 어떻게든 지금 비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생, 소통, 쇄신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애써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국정 기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국정이 쇄신되고 또 인사가 특히 바뀌고 이렇게 변화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형식이나 어떤 전달력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키워드로 봤습니다만은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하신 게 아니고 모두 발언 끝나고 국무회의 도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기왕에 그 말씀을 하실 거였으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특히나 대국민 담화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하셨다면은 훨씬 더 반응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에 좀 강한 대통령의 모델을 추구해온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5년 내내 여소야대를 하게 되었으니 그런 강한 대통령의 모델은 추구하기가 어려운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강한 대통령의 사례로 일컬어지는 레이건 대통령조차도 연평균 연설을 320회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 앞에 나서서 직접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년의 임기 중에 6년 동안의 여소야대였던 클린턴 대통령은 연평균 연설을 400회 이상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은 훨씬 더 국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식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남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애써 옹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용과 형식 모두 총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 민심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과 사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청사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정 기조에 대한 사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고요. 지금까지 본인은 옳게 국정을 운영해 왔으나 단지 정책 진행 방향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토로하는 본인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남은 3년 동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국정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굉장히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야당과의 협치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만에 총선 민심에 대한 반응이 나왔죠. 근데 그것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이었습니다. 모두 발언은 말 그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떠한 국민의 민심이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죠. 적어도 대국민 담화 형식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민심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여지없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화의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듣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도 오늘 국무회의 도중에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소통을 더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일단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가름했지만 앞으로는 대국민 담화 아니라 기자회견 또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걸 많이 하셔야겠죠. 지금 이제 임기 마지막까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대화, 설득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당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 공백 얘기도 하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벌써 이제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획 특별위원회 만들겠다. 여당도 그러고 야당도 위원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의사단체에서는 아니다. 1대1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까라는 데 좀 의구심이 드는 상태예요.
그런데요, 이 의사단체에서 지금 1대1 대화를 얘기하는데 네. 그것은 돌려 말하면 결국 국민들은 빠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와 국민은 배제하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서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그 의사단체가 이렇게 계속 뭔가 그 범사회적인 대화를 외면하는 형국으로 가면 결국에는 국민 여론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료계의 현안이 비단 의사 증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 수가라든가 두고두고 현안들이 많은데 한 번 이제 공론장에서 국민 여론으로부터 소외가 되면은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야당도 이 의대 증원 자체는 찬성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사회적 공론기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야가 결국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사단체만 1대1 대화를 고집했을 때 과연 이것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는 끝났으니 좀 적극적으로 그 사회적인 대화기구의 장으로 나오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잖아요. 의료계 입장이 좀 전환을 맞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국민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의료계 해란에 대해서 똑부러진 말씀을 못 하시긴 하셨지만 어찌됐건 의료계 입장에서는 통일된 안으로 1대1 대화라는 그런 틀에 갇혀 있기보다는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은 단순히 의사 숫자 2,000명 증원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료 소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 1대1의 대화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입장을 좀 양보를 해서 여야, 정부, 사회, 시민단체, 그다음에 의료계 모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총선 이후에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 역시도 이미 열려 있다. 뭐 다만 물리적인 시간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 쪽으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만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미 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실에 제안을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이렇다한 똑부러지는 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저히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추후에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전대를 통해서 구성될 수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오히려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때까지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국민과의 소통도 바라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치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조속히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가져야지만 총선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미는 혹시 모를 당대표, 뭐 지금 보면 연임 얘기도 나오지만 당대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좀 시간을 끌고 있다.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조속히 민주당 당대표와 만나는 것이 총선의 민심임을 대통령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여야 대표를 같이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신년대담에서도 그런 의지를 이미 한번 밝히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여당은 지도부가 공백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를 뽑아야 될 건데 지금 뭐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해서 한 두세 달 간다고 해서 그런 비대위원장과 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또 함께 만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여당의 지도부가 정리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도 사실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전부 다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위해서 뭔가 물밑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도 현재는 다 사의 표명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결국은 야당 대표를 만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192석이나 되는 그 거대 야당을 두고 어떻게 만나지 않고 임기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아닐 것이고 다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뭔가 대통령과 사진 찍기용으로 1대1 영수회담, 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삼김시대적 용어긴 한데요. 네. 그런 영수회담을 원한다면은 아마 그런 형태로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당내 수습을 위해서 비대위를 또 한 번 가동하겠다라고 했는데 실무형 비대위 한다고요? 예, 뭐 그렇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를 하기에는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형 비대위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당헌상 보면은 지도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고위에 가름하는 그 비대위가 필요한 것이고 이걸 실무형 비대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실무형 비대위라고는 해도 국민들께서 결국 그 인선을 주목해서 보실 거기 때문에 네. 또 면면이 의미는 있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그 비대위에 그래도 수도권 중심 그리고 이제 원내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원내 중심 그리고 경륜과 세대 교체가 조화되는 그런 인물들께서 비대위로 인선이 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 2020년에도 이제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끌었기 때문에 관리형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 비대위에 예를 들면 김미애 의원 같은 분, 그러니까 그 세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계시고 또 야간 대학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약자와의 동행을 상징할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이 되셨고 또 이번에 화제의 당선인이 된 김재섭 당선인이 그때 이제 한번 낙선을 하고 비대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진입했어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미래통합당 비대위가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당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그런 면모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짧은 기간의 비대위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그 인선은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에 관련된 설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총선 결과를 통해서 심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5월 10일경인가요?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 체제가 꾸려 구성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싶고요. 그 이를 통해서 조속히 전대를 구성해서 그다음 새로운 지도 체제를 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심에 그나마 부합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토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내대표에 대한 관심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원내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후보군이 구체적으로 추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만 개인적으로는요. 이번에는 원내대표의 선수가 좀 많이 높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왜 듭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역대급으로 지금 힘이 강한 거대 야당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4년의 국회 임기 중에 초반 1년에 원내대표 임기가 1년 아닙니까? 네. 첫 1년 동안에 아마 그 거대 야당의 강공이 가장 강할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국회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분이 원내대표를 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원내대표가 한 3선부터는 보통 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한 4선 이상에서 원내대표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22대 당선인 중에 4선 이상이 18분이거든요. 네. 18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108명 중에 18명이니까요. 그런 4선 이상의 당선인 중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그 선출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논의해야 될 부분은 법사위가 될 거예요. 원구성에서 원구상에서 그렇죠. 이제 원내대표의 정치력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당연히 일당이기 때문에 가져갈 건데 여기에 과연 법사위까지 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한 번씩 듣겠습니다. 먼저 들을까요? 이재명 대표도 이번 유세 기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법사위를 국민의힘에게 양보한 결과 사실상 수많은 개혁 입법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국민의 민심은
총선을 통해서 투영된 그러한 민심은 지금 민주당에게 그 입법 권력을 몰아주는 그런 민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원내대표 추후에 선출될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즉 관례는 관례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후반기에만 맡았죠. 그렇죠. 후반기에 맡아서 뭔가 개혁 입법이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게 어쨌든 민주당은 뭐 정의당, 뭐 기본소득당 등등과 합해서 여전히 180석을 가지고 계속 패스트트랙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패스트트랙 가지고 지금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보라는 표현도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87년에 민주화가 되고 첫 총선이었던 1988년에 그때 민정당이 참패를 합니다. 125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로 삼김 체제에서 첫 원구성을 하면서 이 법사위원장에 관한 선례가 잡힌 건데 그 당시에 민정당이 소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김이 그 법사위원장을 민정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대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관례가 잡힌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국회에서의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당하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 합당 뭐 예상했던 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합당을 이제 오늘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합당하는 건 누구나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프레임에 들어있지 않은 걸 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합당을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네. 결정도 안 했고. 그게 왜 늦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 그 전에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그 새진보연합, 또 진보당 이런 곳에서 온 비례대표 당선인들을 제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사전에 그런 정치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합당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제명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을 이제 제명을 할 경우에는 조국혁신당과 연합을 해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뭐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등과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상임위원장을 적어도 한 자리 양보를 해야 돼요. 네. 민주당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이제 뭐 국고보조금에도 영향이 올 거고 그런 정치적인 시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합당하는 것이 급하지 않아요. 침대 축구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이슈는 프레임 밖에 있는 것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은 침대 축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더불어민주연합은 조만간에 합당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합당 절차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절차는 아마 추정컨대 이달 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제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조국혁신당과 지금 제명되게 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과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과는 색깔을 달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을 지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당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당에서는 당정 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 보여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38 전당대회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 건강한 당정 관계 구축이 결국에는 당 쇄신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 38 전당대회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전당대회입니다. 자, 지도부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랬는데 당은 선거에서 대패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38 전당대회로 선출된 분들 중에서 김기현 대표만 지역구에서 생환을 했고 나머지 선출직 최고위원 5분은 전부 낙선하거나 낙천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전당대회가 맞죠? 그러면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도 과거에는 민심과 당심을 골고루 반영하게 돼 있었는데 당심 100%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당심이 민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대통령실은 엄정 중립을 지키고
또 어떤 연판장 정치 같은 건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당정 관계를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앞으로의 당 쇄신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여당의 당정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수직적 당정 관계가 총선을 이후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자기 지역을 사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영남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로 결기를 보여줄 것인가. 보통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될 분들은 수도권에서 당선되는 많은 후보들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 어느 정도 있을지가 참 걱정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직적 당정 관계가 일정 부분 해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당선되신 당선인들은 차기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천권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차후 재선, 3선 이런 선거를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와 척을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일견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승리한 야당 입장에서는 백서 그냥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번 백서 만들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4년 전에도 백서는 만들었는데 네. 결국은 백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백서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 당선자 총회를 했는데 당선자 총회보다 더 중요한 게 낙선자 총회입니다. 이 낙선자 총회를 지금 뭐 이번 주 금요일 정도로 뭐 일정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하루 이틀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이 낙선자 총회는요. 최소한 3박 4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서 낙선자들 누구라도 다 자유롭게 말하게 하고 당선인들은 웬만하면 그냥 경청하고 말 끊지 말고 물론 필요하면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낙선하신 분들이야말로 현장에서 많은 그 문제를 겪어봤고 또 민심과 온몸으로 부딪힌 분들입니다. 당선된 분들은 앞으로 4년간 말할 기회가 많아요. 입법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4년간 의원 지위를 누리는 데 반해서 이 낙선자들은 지금 마음에 굉장히 상처도 크게 받았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가장 문제를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254명의 지역구 후보 중에 90명만 당선됐기 때문에 낙선자가 164명입니다. 1인당 5분씩만 말해도 13시간 이상 말해야 돼요. 하루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3박 4일 정도 이걸 하면서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다 그 장소를 떠나지 말고 우리가 이 정도로 낙선자들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당이 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좀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 카드입니다. 정성호 의원 최측근이잖아요. 정성호 의원이 좋은 카드다라는 것으로 연임 카드를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우선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전혀 제약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 총선 민심의 결과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만큼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 역할을 하실 만한 분도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는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버거움을 호소를 하셨었는데 본인께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선택을 해 주신다면 아마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는 당원의 당심의 마음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결심만 하면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심지어 뭐 민주당에서 어떤 분은 제가 사석에서 들었는데 추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지난 총선
그 총선 공천 과정 내내 그 공천을 지배한 키워드가 비명 행사 아닙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중에 유의미하게 당권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은 거의 다 낙천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 그리고 뭐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 다 낙천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대항마가 없어서 결국에는 연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두 분이 봐주셨기 때문에 그럼 원내대표를 먼저 뽑는데 이 원내대표는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즉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되는 거냐? 아니면 약간 색깔이 옅은 사람이 나와서 그 모습을 좀 바꿔야 되는 거냐? 이건 어떨까요? 22대 국회 원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개혁 입법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모든 분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온당하겠죠. 물론 친명, 비명을 구분지어서 굳이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강경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온당치 않나는 생각이 들고 그 핵심적인 부분은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법사위라든가 여러 가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핵심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현재죠. 이재명 당대표의 지도 체제에 함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원내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상대당 얘기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느 분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의 당선인들이 친명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결국 민주당의 어떤 원내 노선은 이재명 대표 의중을 따르게 될 것이고 다소 온건한 분이든 뭐 강경한 분이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거스를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과정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 한 가지 좀 그래도 염두에 두셔야 될 만한 부분은 자 이재명 대표가 연임도 하고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따르는 분이 됐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순간에 가서 현실화되면 당에 굉장히 큰 공백이 생길 겁니다. 일종의 진공 상태가 초래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민주당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민주당의 원로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좋은 어떤 조언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즉 최상병 특검법은 약속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죠. 지금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많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관련된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미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거기에 공감하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한 달 넘게 남아있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구태여 이것을 22대 국회 원구성 이후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인원수가 많은 상태에서 넘기겠다고 하면 넘어갈 가능성은 많은데 윤재욱 원내대표처럼 독소조항이 있다. 하지만 올라간 다음에 과연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 최상병 특검법은요. 일단은 뭐 여당에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문을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 딱 선을 긋거나 어떤 성역을 두는 것처럼 보이면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다만 저는 민주당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서요. 수사관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라고 지정한다거나 검사를 지정해서 이 사람이 수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이게 9월 7일에 발의가 돼서 패스트트랙을 타고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최상병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거든요. 네. 고발을 9월 5일에 했어요. 그러면 9월 5일에 고발하고 9월 7일에 바로 특검법을 발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자기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요. 그러면은 고발인이 결국에는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셈인데 네.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것은 좀 법치주의의 기본에 반하거든요. 물론 의문을 풀어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사실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답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독소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이미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의를 통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이 말씀하신 그런 독소 조항이라 불리는 그러한 조항들은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으신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국민들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검찰과 뭐 공수처라든가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수사를 잘 임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법에 이르지도 않았겠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검법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야만이 이 특검법을 통해서 이 실체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9월 5일에 고발해놓고 어떻게 9월 7일에 바로 특검법을 발의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법 발의해놓고 얼마 안 돼서 패스트트랙에 스스로 올렸어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맞느냐는 거예요. 즉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할 수도 있을 건데 무슨 수사 과정을 보기도 전에 9월 7일이면요. 공수처에서 배당도 안 됐을 때예요. 9월 5일에 고발하고 9월 7일에 특검법 발의를 하고 셀프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그러면 수사 결과는 애초에 보지도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을 지정하려는 이런 태도가 맞느냐는 거예요. 일단 그때까지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권력형 비리 관련된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 특검법을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단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말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또는 공수처에 이것을 온전히 맡겨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이 부분은 굉장히 팽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번에 12석을 거머쥔 조국혁신당,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8명이 더 필요합니다. 교섭단체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손 내밀면 고민하겠다라고 한 걸 보면 한 석 정도는 해서 7석 정도는 될 것 같긴 한데 교섭단체 가능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침대 축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원구성 전에 교섭단체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까지 더해도 13석이잖아요. 네. 만약에 개혁신당이 거기 가담한다 해도 16석입니다. 나머지 4석은 진보신당, 새진보연합에서 온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제명이 돼야지 채워질 수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명을 천천히 하지 않을까 싶고 네. 원구성 전에 교섭단체 되면 상임위원장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공동교섭단체가 돼도 사실 오래 간 선례가 없어요. 2008년에 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유선진당 17석과 창조한국당 3석이 모여서 공동교섭단체를 했는데 13개월 만에 깨졌어요. 심대평 의원이 탈당해서. 그리고 2018년에 그 조국 대표 스스로도 그 예를 들었던데 그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라고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공동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했는데 거긴 3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사망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교섭단체 잘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구성하는 것이 우리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많이 의문입니다. 네, 어렵다라고 보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과연 조국혁신당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이분들이 처음부터 교섭단체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하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조국혁신당과 함께 했으면 더 많은 의석, 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했던, 민주당과 함께했던 이런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의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국회 원구성과 국회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